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일반 뉴스와 달리 더 깊고 치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선보이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는 YTN의 팩트 추적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정마다 명절 음식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정성껏 차린 음식 드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 기온은 많이 내려갔어도 아직 한낮 기온은 여전히 높아서 식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리 전이나 식사 전 꼼꼼히 손을 씻고 또 칼과 도마도 나눠 쓰는 등 식중독 예방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에서 제작하고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팩트 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최재민 해설위원입니다. 자, 아무래도 24시간 뉴스에 집중하는 YTN이다 보니까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YTN의 팩트 추적, 어떤 제작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부담보다는 그 발생 뉴스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리포트보다는 품이 들어간다는 기획 제작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더 크고요. 예. 이 때문에 그 발생 뉴스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주제나 사례를 선택하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만큼 보도국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안을 짧은 뉴스로 전하고 보도 제작국은 나머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차근차근히 짚어 그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예. 팩트 추적은 그 취재기자 3명이 PD나 촬영기자와 짝을 이뤄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재기자 1명이 보도국에 이제 파견이 돼서 취재기자 2명이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사에서도 그 다양한 탐사 보도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참여해도 주제를 가볍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팩트 추적은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는다는 프로그램 목적에 맞춰서 비교적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회사 스튜디오에서 이제 주로 녹화를 하지만 대선 특집 같은 현안에 따라서는 회사 스튜디오가 아니라 서울 광화문이나 YTN 서울타워에서 녹화하는 등 주제의 선명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제작 환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YTN의 경우에는 편성 대부분을 지금 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 추적 같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더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YTN의 제작 프로그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한 빠르고 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시청자들은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탐사 보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보도된 팩트 추적의 경우 기술 환경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AI 기술 담론과 개인정보 보호,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룬 4.5일제, 지역 주택 조합,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상황을 조명한 청소년 자살률과 비만 치료제 위고비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그중에서 2025년 7월 1일 팩트 추적에서는 AI가 우리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적용 사례 등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 것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등 국가 육성 중심의 정책,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AI가 현실에 적용되는 속도는 정부의 이런 의지와 함께 더 빨라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는데 응급실 현황부터 병동 상황, 환자 위치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곳에 모입니다. AI는 영상 판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은 1차 판독을 마친 뒤 AI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해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음성인식 프로그램인 STT를 활용해 상담 내용을 학습한 뒤 AI 상담 서비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콜센터 상담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3년 한 은행은 AI 상담이 증가하자 콜센터 업무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논의된 직업군이 사라지게 되거나 위협받고 있는 상황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탐사 보도의 출발점은 객관적 저널리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취재의 독자성과 보도의 정확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AI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해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AI 기술과 노동 혹은 AI 기술과 의료 등으로 나눠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지점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부실 운영으로 지주택이라고 부르죠. 지역주택조합이 각종 민원과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 사례도 좀 깊이 다뤘더라고요. 내용 살펴주실까요? 지역 주택조합의 의미를 설명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조명하면서 사건 발생 배경과 상황을 전합니다. 시행사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낮게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팩트 추적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성공 사례에 비해 너무 많은 피해와 갈등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지주택을 지옥택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주택은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리가 너무 좋고 하니까 우리가 둘이 엄마랑 나랑 하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어서 같이 한 거죠. 계획상 올해가 아파트 입주 목표였던 시점이지만 착공 소식은커녕 아직 조합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자체에 신고했던 조합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모아뒀던 계약금의 상당 액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가입 3년 뒤인 1차 총회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타 방송사에서도 많이 다른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좀 아쉬운데요. 물론 여러 번 다뤘다고 해서 탐사 보도의 주제가 또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YTN에서 2025년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다루게 된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조금 더 제시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정책이긴 하죠. 바로 주 4.5일제인데 금요일 오후부터 여가를 즐기는 삶, 직장들에게는 뭐 연봉 인상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을 또 다루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주 4.5일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는 것이라면 과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조금은 어려운 중소기업은 실천 가능한 제도인지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4.5일제 기업의 현황을 취재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재작년부터 격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쉬게 되면서 업무 방식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금요일날 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평상시에 실없는 농담 한마디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커피를 한 잔 두세 잔 더 먹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 없이. 저희 같은 업종에는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도 이제 저희는 자동화까지는 또 좀 어려운 그런 단계이고 결국에는 원가가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은 거리의 시민 6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찬성의 표를 던진 50여 명의 시민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대에 투표한 시민 10여 명은 임금 삭감과 업무 공백을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팀은 거리에서 시민 60여 명을 만나 직접 의견을 물었고 찬성 의견은 일과 삶의 균형을, 반대 의견은 임금이 줄어드는 것, 교대 근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고려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요. 60여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대중의 동의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60여 명의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60여 명을 인터뷰한 이유, 그리고 정부 관련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이러한 인터뷰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주사형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련 내용도 팩트 추적에서 다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위고비 비대면 진료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남용, 부작용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분기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와 주요 매출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합니다. 위고비 등 GLP-1 계열 주사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위고비는 올해 1분기 국내 매출 794억 원을 기록하면서 비만 시장 점유율 7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 중 37.2%,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비만에 속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5%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10년째 비만 인구가 30% 선을 유지하면서 위고비는 체중 감량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눈에 띄는 단기 감량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 씨는 투약 기간 내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면서 업무에 지장을 빚을 정도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비만 치료제가 최근 이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된 원인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의료 시장은 미용, 성형, 다이어트 등 자신의 몸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서 건강보조식품일지라도 오남용 문제, 홈쇼핑 등에서의 약품이 아닌 식품이지만 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문제들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관련 약품, 건강보조제 등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NS 시대인 만큼 SNS를 통해 확산되는 시각적 사례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개발 원리나 과정을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기존에는 여전히 존재했던 건강한 몸, 날씬한 몸 관련 치료제, 건강보조식품 등이 정확한 정보보다 상품을 광고하는 데 집중하는 사회적 소비 방식, 언론, 홈쇼핑, 그리고 SNS까지 가세하는 상황을 보다 맥락적으로 설명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분석해 주신 대로 주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들이 탐사 보도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주제 선정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준비 중인 다른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제를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예. 저희가 너무 많이 회자되는 속보성 내용은 그 당일 뉴스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국에서 그 시간과 인력 등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소화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선정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팩트 추적의 경우에는 지방 사례자를 촬영하거나 그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취재를 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현안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다 보면 방송을 준비하는 도중 관련 내용이나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방송 전에 팩트가 바뀌지 않는지 주의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은 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재 사고와 인구 소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빈집현이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그 주제의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보도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 뉴스뿐 아니라 제작 프로그램에서도 충실히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그늘진 외식 산업, 위기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뽑았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갈등 문제는 오래된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국내 최근 사례들을 통해 조명하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보도입니다. 더본코리아와 SBC처럼 방송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착한 브랜드임을 인식시키지만 현실은 가맹점주들과의 불공정 계약을 하거나 수익을 얻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공장 노동자 착취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업의 운영 철학이 결국 가맹점주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자헛 소송 사례를 보도한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보도에 다루지 못한 의미 있는 사례가 혹시 더 있다면 듣고 싶고요. 또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특별히 더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 과제이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죠. 최근 국내 사례를 통해서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조명하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보도에 담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어떤 기준과 또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질문도 함께 좀 주셨는데요. 팩트 추적 팀에게 프로그램 제작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 가맹점을 통해서 원재료를 시장에 있는 시장품과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을 매김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방문했던 던킨도너츠에서도 종이컵이 시세에 비해서 2배를 올려서 로고 하나만 받고 2배 정도 가격으로 받는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맹점주 협의 회장님을 인터뷰해서 던킨도너츠도 방송에 나갔는데 이 종이컵에 관한 그런 사례는 방송되지 않았어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피자헛에서도 다루고 다른 데서도 다루고 국내에서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던킨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거 너무 어이가 없잖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 호흡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리포트에서
짧게 넘어갔던 팩트라던가 그리고 해결 방안들 이런 걸 저희는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려고 하고 사회적 부조리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외국 감기약을 직구로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10대가 약물을 오남용한 사례를 전하며 어떤 방법으로 약을 밀반입했는지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다 복용의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외국에서 감기약으로 파는 의약품을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성분인 덱스트로페트로판과 코데인이 포함된 약을 마치 영양제인 것처럼 신고하고 미국과 일본 판매처에서 직접 산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해외 직구와 SNS로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약물을 밀반입한 학생들을 적발하고 갈수록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마약류 성분이 든 감기약을 과다 복용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고 알렸는데 청소년 대상의 약물 오남용 교육 상담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 오남용 상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약물, 도박 등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약물 안전상담센터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임명 중심 상담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중독 전문 상담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면 100% 비대면 상담 시스템으로 채팅 및 유선 상담만으로 운영되어 배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익명성과 편의성 속에서 자유롭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로 상담 과정에서 이른 주민등록번호 등 어떠한 신상 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담자에게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부모 대리 상담도 가능해 본인이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가 먼저 상담을 진행하거나 대리 상담을 통해 중독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하고 개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센터를 찾는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 상담사 유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승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엔 여전히 상담 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급식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양상추는 운반 과정에서 쉽게 무르는 특성 탓에 겉잎을 일일이 제거해야만 합니다. 부산물이 절반 가까이 나오다 보니 대형 자루가 금세 수북해집니다. 이렇게 지난해 경기도 내 학교 급식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2,000톤에 육박합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급식 부산물 업사이클링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업과 손잡고 양상추를 활용해 생분해성 랩과 식품용 비닐 등 5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상추 특성을 살려 이를 활용해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음을 소개했는데요. 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작업을 소개했는데 양상추 외에도 다른 채소나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자원 활용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폐기물 자원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 양상추를 활용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얼마 전 미국 빙엄턴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 얻은 젖산 등을 활용해 박테리아를 배양했는데요. 이 박테리아는 탄소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며 이 물질은 수확한 다음 포장재 등 생분해성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빙엄턴 대학의 식당 서비스와 협력해 실험에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았으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발효 가능성과 저장 안정성도 확인했는데요. 특히 수거된 음식물은 최소 일주일간 저장해도 플라스틱 전환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김치연구소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양배추의 부산물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자원화하는 바이오 리팩토링 기반 업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김치 제조에 사용하는 배추, 양파 등 다양한 농식품 부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연간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김치 가공 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아동 유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을 겪었던 경찰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지역 609곳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우선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관계기관과 특별 안전 대진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범죄 관련 신고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 1 이상으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기동 순찰대까지 배치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찰 대책을 환영하는 반응과 동시에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전하고 안전 종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었는데요.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관련해 경찰의 종합 대책과 학부모 반응 등을 전한 보도였는데 아동 유괴 및 납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아동 유괴 안전 수칙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납치 유괴 시도 사건에 대응해 경찰이 대규모 안전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학생과 보호자도 각각 안전 수칙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학생의 안전 수칙을 살펴보면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선물은 받지 않기, 외출 시 반드시 보호자에게 목적지 알리기, 등하교 시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다니기, 위험한 상황일 때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 안전 수칙을 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일일이 신고 요령 알려주기, 보호자와 정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하기, 귀가 시간 및 위치를 미리 공유하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알려주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할 경우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하고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사건 발생 위치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사건 담당 경찰의 요청과 보호자 동의하에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하는 엠버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